네, 안녕하세요.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이것이 청년정치다 라는 주제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김남국 의원 그리고 황희두 씨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김남국 의원께서 저희 박시영TV 구독자 10만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뭔가 폭탄선을 하나 준비해온 것 같아요. 이따 어떤 폭탄선이 나올지 한번 결혼 발표 이런 게 결혼 발표 좋다 맞아. 이거 10만 간다 이거 10만 가. 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결혼 발표하면 빠지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한다. 내가 법사에 갔다. 뭔 얘기하면 10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것이 청년정치다 코너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코너는 월 1회 정례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월 셋째 주 이 수요일 날 이렇게 정례적으로 두 분 모시고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뭐 국회 회의 때문에 못 나오시면 또 우리 황희두 씨가 또 괜찮은 활동가, 청년 활동가 또 모시고 이렇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만들어가는 코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객이 아니다, 내가 주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선정한 이유가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도권 내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도권 내고 네. 또 황희두 씨는 잘 아시겠지만 황희두 알림이 를 통해서 알림이 황희두인가? 네. 알림이 이게 황희두. 황희도 알림이가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돼서 그랬구나. 저를 알리려는 알림이 황희두 이 유튜브가 엄청나죠? 뭐 구독자가 30만 넘나요? 아닙니다. 저 아직 23만 좀 안 되게 있습니다. 대기업인데 우리에게 우리는 중소기업 8만 아니, 이런데 아니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황희두 씨 일단 인사 한 말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지만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총선 때 너무 큰 활약 하셨는데 이 자리에 또 뵙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죠? 지금도 당에 예. 당 같이 지금 저희가 전준이 전당대회 예, 준비위원회 전당대 준비위원회 회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데는 안 껴도 되잖아요. 원래 근데 제가 원래 청년 정치를 안에다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변화라든지 뭐 그런 거를 직접 참여해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저는 뭐 당원 당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 잘 해주실 거고 저는 이거 어떻게 재미있게 좀 보게 할까 이 유튜브를 조금 더 젊게 만들려고 좀 여러 중요한 가지 역할을 계획 하시는 중입니다. 거예요, 진짜.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려고 하는구나. 네. 특히나 지금 이번에 네. 뭐 전당대회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다. 네, 사실 온라인으로 치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축제인데 당원들의 축제인데 맞아요. 모이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흥행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이거 황희두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예. 있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방식의 뭔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총선을 잘 성공적으로 치렀잖아요. 총선을.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총선에 저렇게 잘 치를 수 있지? 네. 전당대회도 잘 치우면 홍보할 수 있어. 전 세계 알릴 수 있어. 전 세계. 이렇게 할 수 있다. 정치 야. 행사. 미국도 지금 막 행사들 많잖아요. 선거 국면이니까. 오. 비대면 시대의 집회 방식에 대한 네.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뭐 사이즈가 커 보이고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전 세계에 홍보를 못하면 사퇴하는 걸로. 그럼 오늘 10만 못 채우면 뭐 합니까? 지금 방금 댓글 써주신 분께서 여기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예. 유튜브 조심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뭐 인사말부터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우리 김남국 의원님부터 인사말하고 요즘 근황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구성 협상이 좀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말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되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셔서 반쪽짜리 국회가 아니라 준법 국회다 이것은. 그래서 국회법을 준수해서 개원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비록 이제 6개 상임위원장만을 선출을 했지만 나머지 상임위나 상임위원장들도 국회 법을 준수해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이런 비상시국에서 하루빨리 민생 현안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조만간 함께 해야 되고 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예.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줘서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배정된 겁니다.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힘차게 응원도 하고 또 항의성 막 문자 같은 것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엄청 불안했어요. 이게 법사위를 가냐 못 가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부담이 됐는데 중간에 박시영 대표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갈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어이씨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페북에 글을 바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포문을 한번 열더라고요. 페북에 글을 올려서 제 소망은 최강욱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이 꼭 법사위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셨어요.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이제 황희두 씨 나오셨는데 저는 황희두 씨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옆에 우리 고일석 기자님과 안진걸 소장 때문에 황희두 씨를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20대 중에서 청년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좋은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고 기자님이 바로 말 떨어지자마자 황희두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치을자 나오자마자 바로 황희두. 황희두 유튜브가 있는데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며칠 뒤에 안진걸 소장을 만나게 됐는데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안진걸 소장한테도 20대 많이 만나니까 청년들 많이 만나니까 그 중에 누가 좀 제일 좀 셰프해? 그리고 영향력이 또 커? 물어봤더니 황희두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믿는 고일석 안진걸 두 분이 추천하는 거 보면 뭐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 민주당의 무슨 총선 뭐였죠? 선대위원장인가요? 총선 기획위원회? 네, 처음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들 많이 맡겨주셔갖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인지는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선대위원장까지 했죠 진짜. 네. 그때 그 고소고발 당하고 왔어요. 이낙연이 얼굴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 아니야? 아니. 이게 경례가 아니라 이거였죠. 이게 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또 뭐 아니라는 거는 이낙연 총리가 1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낙연 총리는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예. 전 또 이낙연 총리가 또 대선 주자 1위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또 폭탄 발언하시는 줄 알고 당에서 그 의원들 만났더니 전부 다 황희두 씨 칭찬만. 아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모셔왔다. 네.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갖고 제가 영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말씀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 인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기존에는 확신을 갖고 살지 못했다가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상상 이상으로 기울었다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고 이거를 더 많은 친구들한테 전해야겠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가교 역할을 열심히 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프로게이머, 유튜버, 청년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키워드는. 그래서 게임이랑 유튜버로 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청년, 청소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요거를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동안 나경원 잡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더라고. 안진걸과 같이.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곽상도로 옮겨간 것 같아요. 곽상도가 뭔가 시비를 건 거죠 지금. 아니 진짜 황당했던 게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고발한 것처럼 고소고발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다 얘기를 했는데 정작 안 하고 곽상도 의원이 뒤에서 조용히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 재단하고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곽상도 이렇게 고소고발했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열심히 또 오늘 그 담당 그 보도를 했던 기자님을 만나뵙고 왔는데 시사인 기자. 예, 시사인 네, 기자님, 시사인. 그 정의상 기자님 뵙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이걸 어떻게 다시 알릴까? 뒤에서 그 보도를 했던 기자님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조용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뭐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계속 고소고발 남발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정작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실체를 어떻게 더 많은 청년들한테 알릴지 정치 색깔 빼고 더 많은 청년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제가 원래는 29인데 예. 저랑 동갑이시. 왜 이렇게 빵 터지고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근데 빨리 학교를 가서 30살 친구들이랑 저보다 이렇게 먹어서 형이시네요.
환살빨이 학교로 가서. 유튜버 한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작년 초에 2019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야, 2019년 1월에 했는데 지금 22만. 네, 22년. 대기업인데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 눈물을 파야 됩니다. 곽산동에 곽산동은 나경원 나경원. 한 눈물만 파야 됩니다. 한 놈만 패야 하는구나. 아. 뭐 한 눈물 알려드릴까요? 우리 고 기자님은 저기 궁금한 거 오늘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제일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하죠. 일단 그냥 저기 제가 우선 그러니까 이 프로에 제가 뭐 수요일날 고정으로 나오니까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딸하고 황현두 위원하고 동갑이에요. 오. 그러니까 딱 아빠와 아들 사이.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죠? 네,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죠. 그런데 그 황유두 위원도 그렇고 황유두 위원을 통해서 만나게 된 지금 진보 유튜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국 백서 필진도 하고 일종의 그쪽에 뭐 일꾼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그 조국 장관 그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듣고 싶어서 왜 짐작 가는 바는 있지만 왜들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반박 같은 거 안 하고 이게 듣기만 하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 딸 친구들 통해서 몇 만나봤어요. 황유두 위원도 통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론은 이 프로를 만든 것도 20, 30대 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나보니까 걱정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다양한 사람 만나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 이쪽 진영 사람만 만나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욕할 만한 사람들만 찾아서 만난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 그 몰라서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 언론의 폭격의 피해자인 게 분명하더라고요. 원래 일베틱한 친구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안 통하고 그렇지만 않으면 살짝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그래요? 하고 확 돌아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금 보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청년들의 정서, 특징,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세상, 그리고 현 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청년 기본법을 보니까 청년에 대한 기준을 35세까지 딱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만 34세? 네, 만 34세. 대충 그게 맞는 것 같아. 정당에서는 뭐 45세까지도 청년을 규정하긴 합니다만. 농촌에서는 5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적정한 규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35세까지. 보통 통용되는 게 34세, 만 네, 34세. 그 흔히 말하는 35세까지인데 네. 이런 청년 세대의 정서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들려주세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여기 지금 아마 50대가 제일 많을 거고요. 네. 우리 예전에 분석을 해본 유튜브 들은 분들 보니까 50대, 60대, 40대가 많거든요. 30대가 많지 않습니다. 20대나. 우리 청년 세대는 이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조금 들려주셔야 이 청년 세대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뭐 일단 제가 청년 단체, 그러니까 정치 쪽은 아니었고 문화예술 단체로 해서 그 비영리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 한 4년간 활동을 해왔어요. 한창 많을 때가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다 관심사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다양한 질문들도 던져보고 그 안에서 나름 유추를 좀 해봤었는데 일단 제가 이 안에서 좀 봤던 건 책에서 본 거랑은 별개로 제가 느꼈던 건 일단 어떻게 특정 짓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무슨 요즘 Z세대다 X세대 막 엄청 세대를 규정을 하는데 지금 제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일단 기존의 그 세대의 어떤 시선으로 이 지금 청년들을 규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태어날 때부터 이 핸드폰이라든지 디지털에 되게 익숙한 친구들과 그로 인한 어떤 생활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변화 과정들을 보면 기존의 세계에서 책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기존의 그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걸 대입을 하면 지금 청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586 꼰대다 물러나라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청년들의 생각은 되게 다양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딱 묶어서 표현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정치에 되게 무관심하다,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촛불 집회 때 보면 되게 많이 같이 거리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아, 대부분이 이런 성향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단체를 바꿔갔더니 되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사회의 어떤 불의에는 같이 목소리를 내지만 이게 내가 뭐 진보 보수 개념으로 날 판단하지 마라 하면서 저는 약간 좀 진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오히려 안에서 욕을 많이 먹고, 그러면 우리가 단체를 소사회로 좀 바꿔보자 해서 되게 다양한 사회의 의견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받아보면 어떻게 딱 설명은 어렵지만 확실히 정치에 관심을 은근히 갖고 있는, 근데 특정한 사안마다 관심을 갖는 거지 어떤 투표와 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얘기가, 저는 이제 여론조사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좌담회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20대와 30대 남성들을 보면 젠더 이슈는 생각이 비슷해요. 20대, 30대 초반의 남성들이. 네. 근데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는 20대 남성들하고 30대 남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보다는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훨씬 더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많고 정보량이 많아요, 사실. 이제 왜 그런지는 이따 제가 생각하는 거 좀 들려드릴 텐데, 네. 그래서 사안별로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면 굉장히 그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도 네. 젠더 이슈는 확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라왔던 과정에서, 지금 20대들, 30대 초반까지 자라온 과정에서 남자아이라 해서 특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교에서 똑같이 컸거든. 근데 갑자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지? 이 부분을 못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가장 크죠. 예,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보는 시각과 기성세대들이 자라나면서 겪었던 것과 지금의 청년 세대는 좀 다른 거죠. 토양 자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 지지율이 상당히 사실 저희 당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건 이제 저희 당이 반성하고 좀 뼈아프게 좀 뭔가 고민해야 될 그런 지점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에 과거 세대와는 20대 남성 2세대가 다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훨씬 정말 불리하거든요. 사회 당장 나가보면 여성들의 어떤 취업 환경이라든가 여성들의 어떤 경력 단절 문제라든가 또 여성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보하면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남녀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면서 배려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대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절박하다 보니까 그 조그만 어떤 양보나 배려를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뭐 20대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라왔던 환경 자체가 남녀 차별적인 게 없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걸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여유, 그 절박함, 이런 환경이 어떻게 보면 더 이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쭉 한 7, 8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20대 후배들과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서 주로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애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20대의 표심을 얻으려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막 좀 말만 하려고 하면 애들이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우리 마음을 이해를 못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술 먹고. 김남국 네. 의원은 그 전에 만나보면 술을 좋아합니다, 술자리를. 술을 막 먹고 또 다이어트에 엄청 신경 써요. 그래, 오늘 술 먹었으니까 1시간 동안 거래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6kg가 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애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공무원들 공기업에서 여성을 강제로 뭐 할당해서 뽑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채용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라. 없거든요, 실은.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방직이나 경찰직 할당제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소방과 경찰이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60년 동안 여성들을 아예 뽑지 않았잖아요. 그 차별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 끝에 나오면은 남자는 군대 가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그 현실 자체에 대한.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다 견해가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답변이 되게 다르게 나올 텐데 제가 주로 생각했던 거는 청년 단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줬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단체로 어느 순간 바뀌었었는데 뭐냐면 너무 기존에는 그 결과 위주로 판단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희도 사진 찍고 그거를 더 다음 사람의 뭔가 더 큰 프로젝트 하고 싶으면 이 사진 더 뭔가 퀄리티도 높이고 더 대단한 사람 만나서 사진 찍고 그걸 기반으로 계속 다음을 밟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펙 쌓는 것도 똑같은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과정이 생략이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냥 그 사이에 빨리 그냥 회의도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기성세대 분들은 왜 경험을 많이 하시니까 좀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실제로 그 여유도 없는 청년들도 많지만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교육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다 성적으로만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느끼는 게 전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 보는데 성적표로 그러니까 그 결과로만 판단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실패할 수도 없고 그냥 그 결과를 무조건 더 나은 걸로 이제 채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근데 이 과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들 100이면 100명 다 좋다 했는데 막상 회의 길어지고 뭔가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강하게 부정했던 그래서 제가 욕을 엄청 먹었었죠. 단체 운영하면서.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그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어떤 요소들이 과거 조사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한 15, 20%포인트가 다 올랐거든요. 네.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신이 그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비교해서 유학 갔던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소식이 많이 접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청년들의 어떤 생각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물론 자기와 연관돼서 판단하겠죠. 지금의 현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최근에 바뀐 게 있다고 좀 느껴지는지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그 인식이 저는 빠르게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과 국격이 올라가는 만큼 청년들이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바뀌려면, 인식이 바뀌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어떤 지금 환경이 직접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력 지수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갔지만 당장의 우리 국내적인 상황에서 내가 처한 현실이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채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아마 체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은 지금 현재는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압박, 여러 가지 경쟁, 그다음에 결혼,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집 구하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 K방역으로 인해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이 좋아지고 국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은 느끼지만 그게 또 정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정책적인 어떤 뭐 정부가 펼치는 정책에 대한 효능감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지진 않는 자, 거예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이 많지 않습니까? 현 정부도 청년 정책을 여러 가지 내놨고 기억에 남는 이건 참 잘했다. 이 청년 정책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했던 것 중에 이건 좀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것과 또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남은 임기 후반기에는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년 정책 중에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이 또 잘못됐다든가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되어서 청년 기본법이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제정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야당에게 미래통합당에게 뺏겼다. 이 청년 이 재정법을 만드는 그 이슈를 좀 야당에게 뺏겼다라는 것은 좀 저희 당이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했는데 예. TF는 같이 했더라고요. 저도 예. 알아봤는데 예. 근데 이제 저쪽이 당론으로 신보라 신보라 의원님이 의원이 좀 주도했지. 주도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그 이슈를 좀 빠뜨린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 정책 조정회의가 생겼거든요. 조정위원회. 예, 조정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실제 여러 아주 많은 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소통해가지고 5개 분야 뭐 여러 가지 성장 일자리 뭐 등등 해가지고 5개 분야로 나눠서
실제 아주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제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지난해 후배들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나갔거든요. 근데 해외여행 여권을 애들하고 봤는데 애들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 보니까 다 단수 여권이라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권을 계속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유는 그거잖아요. 미필자가 도망가갖고 병역을 기피할 그걸. 그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도망가고 기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60만, 수십만의 그 대한민국의 그 병역을 하는 그 의무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래갖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요거를 받아가지고 개선하려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청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은 정책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요거를 꼽고 싶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요. 제 제자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애가 있었어요. 엄청 보수적이어가지고, 뭐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 주면 다 놀고 먹는다. 이걸로 술 사 먹는다. 막 이러면서 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당장에 이 친구가 그 취업을 했다가 딱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실직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거기서 이제 상사하고 싸우고 나왔죠. 싸우고 나왔는데 이 친구 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제 벌어가지고 하시는데 어머니도 뭐 허리 아팠고 일을 못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본인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처음에 자기가 학생일 때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그 PPT로 그렇게 발표하고 했었는데 실제 자기가 받아보니까 너무나 간절할 때, 절박할 때 도움이 되는 서울시 거예요. 살죠? 그 친구는. 예.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직접 받아보고 이 정책에 대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도 했었고 이제 정부에 이제 정부에서 받아 아는 거죠. 어떤 잠깐 정책? 강 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그 총리실 산하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총리 산하 청년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신보라 뭐 김혜영 김혜영 둘 다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엊그제. 둘 다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오늘 기사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안 된다고? 제가 엊그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형님이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페이스북에 둘이 대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리실에서도 아마 봤겠죠. 그건 농담이고요. 보긴 봤겠지 뭐. 근데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래서 저는 김혜영 의원은 제가 그제 그 얘기를 했는데 김혜영 의원이 또 잘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내부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내부 문제만 이 쓴소리를 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또 언론 문제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성역 있는 영역 그리고 통합당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발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치우쳤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죠. 이게 균형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치우쳤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은 그 사람 얘기 써주기 좋으니까 언론에서 늘 다뤄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다뤄주면 자기가 붕 뜬다고. 적극 공감합니다. 김남국 의원 조심해야 돼. 언론에서 계속 다뤄줄 거라고. 전 뚱뚱해가지고 잘 뜨지 못합니다. 잘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는데 그분도 대권 준비하는 분입니다.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총리 잘해서 그 평가를 토대로 대선을 가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역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이나마 정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비판하고 말 잘하고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 갈등 있는 이런 것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봉합하면서 일을 만들어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뭐 약간 뭐 말하면은 막 주목받고 센 말 하면은 뭐 하니까 마치 그게 정치인 것처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고 정책, 법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가지고 실제 일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 진짜 정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 기억나는 거 아니면 아쉬운 거? 앞에 말씀 주셨듯이 제가 서울시 청년수당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데 그게 반대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 단체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봤는데
필요한 것 같은데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공감하는 친구들하고 SNS를 통해서 막 인증샷도 남기고 하면서 그게 이제 서울시 청년수당 생기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게 좀 비슷한 게 생기고 만 24세. 예, 예, 기본소득주죠. 그 경기도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게 변화가 되게 빠르고 그런 거에 체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앞에 말씀 주셨던 거 되게 공감 많이 하는데 그 보면은 청년 공동체 그 활성화 사업인가 또 이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방에 사는 그러니까 아까 뭐 연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에 계신 그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청년이 이제 없고 다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해볼까 해서 이걸 정책으로 거길 좀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들을 좀 모아주는 그런 걸 좀 하고 계셔서 물론 지금 당장 그 성과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좀 어쨌든 아쉬웠던 점은 유튜버 입장에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 가짜 뉴스 문제 되게 심각하긴 한데 이 어떤 주위에 쭉 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보면 청소년들까지도 보면 그 유명해지고 싶고 그다음에 돈을 벌고 싶어서 딱 그 두 가지 이유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자극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가로 세로 연구소 이런 게 박시영 TV보다 몇 배 잘 나가잖아. 10배 이상. 철학적이면 구독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진지하면 안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말하고 싶지만 일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기존에 생각하던 일베의 사회 악이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계속 그 규정이 됐을 때 낙인 찍혔을 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좀 이따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 묻고 싶어요.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느끼는 가지는 불만. 왜냐하면 지금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나 삼촌 아니면 이모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40대 중후반부터 예를 들면 50대 60대 이 세대들한테 갖는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내팽개쳐둬요. 아무런 뭐 보고도 없고 그런 노력도 별로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정부나 정당도 마찬가지고 딱 나지 뭐. 네. 뭐. 내 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불만 사항이 있다면 뭡니까? 뭐 갖다 줄 거 있으면 주세요. 괜찮아요. 아 후원 안 내? 그 이따. 그 이따 하면 돼. 접혀 있었는데 이거 바로 보시면. 지금 해 그럼 후원 안 돼. 빨리. 아유, 또. 빨리 해.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희 직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그 후원 안내 계좌를 좀 안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댓글을 봐도 절대 나와서? 후원 안내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모양이 좀 빠지지만 제가 직접 후원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출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선거 운동 기간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48시간 만에 후원금이 모이는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또 한 번 후원을 하는 게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데 또 선거 이후에 지역위원회 또 선거 사무실,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이렇게 차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선거운동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후원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정말 값진 후원금 아깝지 않게 제가 얘기할게. 네. 오늘 저 슈퍼챗 뭐 쏠려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한테 쏘지 마시고 김남국 의원 후원에 적극 참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시영 TV의 힘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슈퍼챗에 안 올라오는 유명한 방송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좌 안 보입니다. 계좌 불러달래. 예. 계좌 한번 불러. 아, 네, 계좌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기업은행 457-038-638-04-04-016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기업은행 457-088-638-04-016 네, 저희 직원분들이 원래는 이 채팅창에 글을 올려야 되는데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제가 2번이나 SSO를 쳤는데 네, 그렇군요. 빨리 올려주세요. 그 기성세대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 뭡니까? 뭐 저부터 뭐 말씀드리면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제가 뭐 한두 가지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특히 뭐 586에 대한 그런 비토의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어떻게 선을 그어놓고 본인들끼리만 나눠 먹으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도 제대로 안 줘놓고 뭐 계속 청년들한테 뭐 사회에 열심히 목소리 내라, 니네들이 뭐 의지를 강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만 해서 화를 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꼭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존 사례를 보더라도. 근데 저는 조금 더 한층 더 들어가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를 중학생 때부터 도전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왔거든요. 근데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뭐만 하더라도 집에서 계속 너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꿈을 펼쳐라.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먹힐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는 솔직히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취업의 문턱에서 스카이 대학교 친구들도 보면 되게 좌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 옛날 시각으로 이 지금 청소년들을 바라봐서 청년들을 바라봐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뭡니까? 네, 저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거 제 불만이 되는 건가요? 후원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아까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할 게 예. 후배 그룹들을 키우는 일을 잘 못했어요. 사실 약간 예.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86세대, 586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또 뭐 40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하고 또 40대 정치인들은 또 30대 이렇게 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다가, 저는 이번에 사실 총선 결과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의원들 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주고 나왔잖아요. 당에서 배려해서.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도 계시지만 네. 뭐 오영환 의원, 그다음에 뭐 이소영, 황정민 네. 의원. 홍정민, 또 누가 있죠? 또 장철민 뭐 있고 해서 젊은 의원들이 장경태 의원도 있고. 장경태 네. 의원 장경태, 있죠. 장경태 의원도 네. 있고 강선호 의원도 상대적으로 젊고 또 고민정 네, 의원 막 예. 그래서 상당히 젊은 의원들이 지역구로 지역구에서 뚫고 나가서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한두 분 늘 그 청년 배정해서 네. 당에서 이렇게 전용기 의원 이번에 이제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원님들은 좀 봤는데, 과거에 김광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네. 이번에 이제 지역구에서 돌파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네. 청년을 아직은 마음에 다 차진 않겠지만 예. 부족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노력했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 공천 작업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유권자 지형도 바뀐 것이죠. 지금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각 지역구마다 오영환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저항이 사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유권자들은 당당하게 극표차로 선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청년 정치에 기회가 있으면 뭐 오늘 아니면 다음에라도 말하겠지만 우리 막 5만 원, 아이고, 슈퍼챗 5만 원 나오고. 황신우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황신우님 청년 감사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어떤 기회를 특별하게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는데 그런 거부감 상당히 불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는 좀 더 모험적으로 공천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긴. 이게 뭐 저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정치권의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야든 후학을 양성을 하거든요. 학계면은 신진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신진학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세미나에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전문 분야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항상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선배님들이 주세요.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 정치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속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후학 양성에 정말 인색했어요. 자기가 튀어야 돼. 자기가 먼저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득권 선배님들은 30대 때 청년 발탁돼가지고 뭐 정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청년들을 발탁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그런 어떤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자체를 안 만들어 주세요.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청년들 좀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네. 100% 동의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과정을 보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청년을 배려한다라는 생각이 확고했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윤호중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인재 영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최재성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김남국 의원도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후배들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늘 있더라고. 술 한 잔 먹어도 술을 더 줘, 거기에.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우리는 안주를 줄 텐데, 여기는 술을 줘.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따뜻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리고, 우리 작가한테, 우리 작가도 이제 젊은 분이니까 30대거든요. 한번 이제 두 분이 오신다니까 어떤 질문 드려봤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대요.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보통 수도권에서는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전세로 되게 월세나 전세 살면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당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활동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답변 내시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어떤 문제까지 같이 겹쳐 있는 거라서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꼭 지역을 넘나들지 않더라도 지금 지역에 여러 군데 저도 좀 많이 돌아다녀 봤을 때 청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성세대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막 꼰대처럼 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참여하기가 되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왜 안 가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뭐 대놓고 이제 뭐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일단 재미가 있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스펙 쌓는 거 취업 전선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기초의원 할당이라든지 이게 좀 있어야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저런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거고 애초에 지역에서도 활동한다 했을 때 메리트를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치권에 좀 더 오래 있었으니까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드려볼 테니까 어떤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주면 좋은데 저는 이거의 해법은 지역위원회만을 지금 두고 있는 그 정당 내의 체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외에 직능위원회를 별도로 양날개로 둬야 합니다. 이 직능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여론조사 업계 민주당 만약에 당원이라면 여론조사 업계 사람들 다 모여라 커뮤니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광고쟁이들 다 모여라 만들면 거기에 그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여론조사 업계에서 20대 30대 연구원이라면 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교분도 쌓고 싶고 배우고도 싶고 광고쟁이도 아까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 게임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이러면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위원회도 분과를 세분화하지 않으면 아마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정치라는 공통의 관심사는 있지만 나머지 취미나 이런 건 다 다르거든. 그거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정당이. 왜냐하면 뭐 아까 있던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아서 주거지에서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역위원회 틀로 지역 문제를 이야기하면 관심이 있겠어요? 없죠. 차라리 서울권에 무슨 광고쟁이 모여라 하면 거기 나와서 사람들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 얘기도 하고 신나하겠죠. 이게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에서 그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당비 있죠. 이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데가 제한이 돼 있어요. 당 운영과 그 당 직접 운영 말고는 여성위원회 말고는 다른 데 돈을 못 쓰게 해. 청년위원회 예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선 고쳐야지 돼요. 당이 자유롭게. 우선 우리가 당비 내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대로 못 써요. 당비 낸 사람들, 당원들을 위해서 못 써요. 그 다음에 그 직능위원회, 다음에 뭐 대학생위원회 등등도 있지만 그 지역위원회 지금 지구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임의 조직이에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지 돼요. 부활시켜야죠. 그래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어떤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 참여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구당이 없기 때문에 지역위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바꿔야지 돼요. 아니,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 저도 고일석 기자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얻어가거나 배워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정치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이 뭘 하나라도 배워가고 정말 바쁜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청년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정말 뭐 청년들이 선거판에 간다라고 하면 선거 사무실에 가거나 국회의원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들러리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지어는 제가 선거 캠프, 선거 후보로 뛰었지만 제 제자들 후배들 온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데 어디 저희 민주당 뭐 후보의 선거 캠프에 도와주겠다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그 친구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해야지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냐? 저는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 희두가 60대인데 60대 주변에 청년이 있겠어요? 60대 주변에 60대밖에 없는 거예요. 50대, 60대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 주변에 청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청년들이 이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건 청년들에게 정치할 수 있는 힘과 권한, 그리고 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제가 컨설팅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 고민 해결을 하나씩 해줍니다. 고민정? 고민 정도 해결해줬어요, 고민을.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면 좋냐면, 제가 많은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당원들, 지역위원회별로 당원 DB가 있어요. 근데 지역위원장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당에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에 요청을 하면, 지역위원회에 가입된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몇 월 며칠 날 모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원총회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의원들이 안 하느냐? 자기 그 총회를 모여보면 미래 경쟁자들이 있거든. 자기 배지를 위협할 만한 사람, 앞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그 안에서 조직화 활동도 하고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거야, 보이지 않게.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늘 그렇게 모여서 지역위원회 운영을 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당원총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반기별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아까 생각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는 청년 당원이 있으면 생년월일이 다 있기 때문에 도당에 요청해서 20대, 30대만 모아서 한번 문자 뿌려라. 예를 들면 안산에 무슨 단원 어딘가요? 단원을 지역위원회 활동하는 뭐 예를 들면 당원들, 진성당원들, 권리당원이라요? 권리당원들 모입시다 해서 김남국 의원 명의로 문자를 뿌려. 그러면 뭐 1000명이든 500명이든 갈 거라고. 그 중에 50명이든 30명이든 모일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2차 때는 더 많이 모일 거라고. 홍보가 돼서.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그거를 자신 있게 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도 문제지만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 나오면 기초의원으로 그런 사람들 젊은 친구들한테 나가라. 왜냐면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 통로 자체를 차단시키고 있어.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사람끼리만 하려고. 자기 사람들. 선거에서 도왔던 사람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구의원, 시의원 거기에 또 같이 활동하는 인자들 이 사람들로만 늘 운영하려는 이 폐쇄적인 이거 뜯어 고쳐야 돼. 그걸 당이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당이 개개인 지역위원장한테 맡길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제가 당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 당이 경기도 도당이다, 서울시당이다. 그럼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 4월 달이다. 예를 들면 4월이면 당원의 날 딱 지정을 해서 모든 지역위원회가 당원총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약을 들고 나가야 돼. 다음번에 서울시당 위원장, 인천시당 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 전당대회 때 선거하는데 저는 이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 당원을 위한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부토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아니 몰라. 모르잖아. 아니 인천 얘기해보면 다. 초선들이 많아서 아직 몰라. 몰라요. 쓰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대표 선거를 할 때마다 그런 공약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걸 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이 돼야지 돼요.
이 얘기하니까 10,000원 형님 10,000원. 융성님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 나누는 정치, 그러니까 초년 슈프리님 정치라는 감사합니다. 분야, 그다음에 정책 할 때 제가 좀 요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가령 기성세대로서 느끼는 미안함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586, 386이라고 해서 취직 막 잘 되고 꿀 빨던 세대가 결코 아니에요. 그때도 극히 일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예. 중에서도 남자, 중에서도 특정과만 취직이 잘 됐지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 차이가 뭐냐 하면 그때는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직장이건 취직을 하고 또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면 몇 년 뒤에 뭘 할 수가 있고 몇 년 뒤에 집을 가질 수가 있고 몇 년 뒤에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직장 들어가면 재형저축이라는 걸 들었는데 재형저축 들어서 하면 청약저축도 같이 들면 5년이나 10년 지나면 집을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어. 예. 뭐냐 하면 다 갑자기 어느 사이에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되고 싶다라는 청년이 정당 활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잖아요. 즉 내가 뭔가를 할 때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 뭘 하면 뭐가 된다라는 플랜이 나와 주어 있으면 나와 줘야지 된다는 것이죠. 아니, 저는 이 대목에 딱 하나 얘기하면 정치 영역은 예. 그 AI 시대가 와도 줄지 않습니다. 여기 보좌관 숫자 줄지 않고요. 국회의원, 기초의원, 광의원 유지됩니다. 저는 진짜 20대, 30대 중에서 능력 있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예. 현실 정치에 과감히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 이제 밖에 우리 황희두 씨처럼 활동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실제로 안에 뛰어들 사람도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네, 짧게.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주신 그 질문도 있거든요. 제가 예. 묶어서 몇 가지 예. 여쭤볼게요. 짧게. 네, 네. 짧게 20초 30초. 일단 김남국 의원은 그 검찰이나 언론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늘 말조심이나 여러 가지 행동 거지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텐데 신경 쓰니까 예. 실제로 그런 거 느낍니까? 검찰이나 뭐 보수 언론 이런 데서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 조금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김남국 TV도 하지 않고 좀 아니 거기 김남국 TV에 있는 분들 다 이쪽으로 오시게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참여님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조심을 했었는데, 네. 지금 며칠 전에, 지난 일요일부터는 제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말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선을 포기하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입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 그래. 네. 김남국 TV 독자들 빨리 연락해서 박시영 TV로 옮겨주세요. 네, 김남국 TV 구독자 여러분, 박시영 TV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까 보니까 댓글에 김남국 대통령인 걸 썼어. 막 올라와. 네. 보좌관들이 인제 댓글 다는 거야. 아까 안 달다가. 야 후원에 안 올리고. 아니 근데 김남국 의원 응원한다는데 박시영 TV에 슈퍼챗을 쏘시는 잘하고 있어. 아니, 여러분 대표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슈퍼챗은 김남국 후원으로 싸달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황희두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독립유공자 후손 돕는 영상을 봤어요. 너무 가슴이 뭉클하던데 그게 누구였죠? 유정호 씨라고. 네. 그 친구가 105만 명이 있거든요, 구독자가. 네. 시사 쪽은 아닌데, 원래 이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 사회에 좀 어떻게 보면 재분배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을 받은 것도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거다 해서 나도 이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철학을 가진 친구고, 곳곳에 그 역사를 좀 바로잡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단칸방에 그 월세 20만 원짜리 그런 데서 살고 계신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치의 영역에서도 해결해야 되지만 저는 더 많은 대중들한테 가려면 문화예술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하나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저희가 직접 기록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들의 현실을 저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보는 거랑 이게 막연하게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기록도 하고
하고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그분들을 직접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아니 그런 그래 프로젝트. 이번에 이상화 그 빼앗긴들의 네, 그 네. 고문인가 네. 그 시인의 후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뭉클했던 거는 내용을 딱 보니까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는 장남이라 예. 국가에서 나온 돈을 혜택을 받지만 네. 자기 밑에 셋째 동생 이런 사람이 어렵게 사나 봐요. 네. 이게 그런 어떤 형제들을 같이 네. 돌볼 수 있는 형태로 좀 제대로 바꿔달라. 요거 제도화하는 거 그 굉장히 얘기예요, 중요할 지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저도 좀 동참하려고 하는데 독립유공자들을 돕는 네. 저 좋은 활동에 네.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유정호라고. 어. 예. 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대구 유정호? 네네네. 대구 유정호. 그분이 한 거예요? 예, 오, 그거에 나 같이 몰랐네. 이제 어. 이번에 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걸 또 아유, 실현해야 너무 감동적이다. 돼서. 얘기더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TV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열심히 예. 한다니까 좋은 일 하는. 예, 커피 무료로 드린다. 그다음에 질문. 예. 네. 우리 시청자께서 주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이엘팍님인데요. 김남국 의원님 공수처법을 새로 발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공수처법을 새로 발의하는 거요. 개정 아니면 안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지난번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두 명이 야당 두 명이 반대해버리면 지금 처장 추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정말 완전히 뒤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야당에서 원하는, 아니면 검찰이 원하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임기를 훌쩍 거의 마지막에 넘겨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 있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이 얘기는 예, 이 얘기 어렵습니다. 같아요. 예, 어려울 공수처 출범을 하되 이게 이제 그 야당이 계속 반대해서 공수처장이 추천 자체가 안 돼. 추천 자체가 계속 지연돼서 몇 번 되다 보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지 예, 예, 않겠습니까? 그 시점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맞습니다. 그건 동의하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범을 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은 야당이 반대만 하면 공수처장 출범 자체가 못 해버리는 이런 문제는 추후에 공수처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보고 함께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님이 지난번 나오셨는데 공수처 출범이 원래 7월 15일 날 출범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 9월, 10월 뭐 이렇게 돼야 가능할 거다. 후속 법안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걸 감안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YJM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제가 변호사 할 때 날을 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한 평균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까지 포함해서. 아직 연애는 안 하시죠? 연애라니요? 저는 일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민생과 일과 국민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북단사례네 야만에. 나는 결혼했다 일과. 또 그렇게 되나요? 예.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거의 뭐 밤 늦게까지 많이 만나고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는 11시,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그때서야 이제 필요한 자료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일찍 자기가 쉽지가 않은 것 이제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쑥부쟁이님이 사회 진출을 포기한 코쿤족, 그다음에 취업 포기자들이 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다 쉬운 질문은 국회의원한테 하고 어려운 질문은 국회의원 아닌 사람한테. 둘 중에 아무나 대답해도 됩니다. 잘 대답하세요. 저도 몇 시간 자는지 이거 안 되나요? 아니 뭐 저도 아직 많이 배워간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정답을 하긴 어렵지만, 이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그 수요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은데
가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냥 유튜브를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생겨날 어떤 사회적 문제도 크고, 그래서 그런 걸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제가 그냥 하나 생각했던 건 뭐냐면 유튜브에 대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무조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받아갖고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 그걸 어느 정도 본인이 또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또 지원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당장은 뭐 일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게 그 유튜브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돈 문제, 그리고 뭐 일하면서 투트랙으로 가고는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약간 소소하게 알바비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의 일자리로 언젠가는 창출이 되지 않을까. 꼭 그래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신 말씀. 네, 쉽지 않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 한 98년도, 99년도 그때 IMF로 굉장히 경제 위기가 어려웠지만 김대중 정부가 했던 그 IT 붐, 벤처 붐을 일으켰던 그 정부의 역할이 저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IMF 이후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그 벤처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정확히 이름은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요. 이게 재정법이 만들어서 정부에서 약 2조 가량을 정책적으로 창업 지원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처음으로 97년도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아직 뭐 정말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쉽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이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했던 그 김대중 정부의 모델이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벤처붐이 있어서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주식시장도 화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디지털 5G, 디지털 AI 이런 디지털 경제와 관련되어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에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저희가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그린 뉴딜을 조금 더 아주 정밀하게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 지금 초기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그린 뉴딜을 정책을 만드는 TF를 당내에 만들고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을 이렇게 의원을 차출을 해가지고 전체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적 비전을 만들다라고 하는 TF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네요. 예,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황희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러한 의견들도 녹여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꼭 해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청년들의 그 삶, 뭐 정치적 지향, 정책적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자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좀 주자. 무슨 얘기했냐면 김남국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려고 늘 하니까 좋은 제안 있으면 얼마든지 국회에 대해서 들고 가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마침 최근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이죠. 안진걸 씨와 같이 했던 그분이 또 청와대 청년 담당으로 들어갔죠. 오늘 저희 사무실에 2번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임세은 소장도 박시영의 눈에 나오셨었는데 예, 초기에 어쨌든 임세은 씨도 또 청와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리실에도 또 정책조정위원 중에 또 좋은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거 그다음에 청와대나 총리실이 또 들여다봐야 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아니면 이런 정책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해결도 하고 또 반영도 하고 이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부지런히 뛰어다니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박수.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분만의 의견이 아니라 또 생생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할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서 원하는 분들 한번 이 코로나19가 좀
조정 군명이 끝나면 이게 다 정리가 좀 끝나면 한 6, 7명씩 이렇게 모여서 좌담회 제가 예, 이제 그 진행하는 게 주특기거든요. 이 청년 좌담회 같은 걸 같이 진행하면서 예. 진짜 일반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는 자리, 경청하는 자리도 한 뭐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마련해서 아 맨날 황희두 씨는 단체에 일하는 사람들만 얘기 듣는 거 아니야? 우리 얘기 안 들어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정치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일반 청년들이 뭔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또 가끔씩은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채로운 것을 해보고 싶고 또 두 분이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젠더 이슈 다루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군복무와 관련해서 뭐 다루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벤처 열풍과 관련해서 뭐 좀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뭐 주택 문제 관련해서 예. 뭐 그다음에 아이들 보육과 관련돼서 뭐 다루고 싶다든가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 주제들을 하나씩 들고 와서 자기가 들고 온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주체적으로 그냥 패널이 아니라 내가 진행한다. 황희두 TV를 여기서 진행한다. 김남국 TV를 여기서 진행한다는 마음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거기 독자들도 우리한테 다 올 거고 그 우리가 10만, 20만 금방 가고 일석이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재밌는 코너로 유익한 코너로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그 욕망을 함께 다 채워주시랴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먼저 우리 골수 기자님부터 하시고 이렇게 한마디씩 할까요? 예. 네, 아까 그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IT 2000년대 초에 했던 것이 우리에겐 소중한 경험이고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께 취업이 어려우면 창업해라 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공했던 모델이고 성공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와 딱 어울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황희두 의원이 얘기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그것이 미디어 활동이 수익이 될 수 있는 또 그것이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또 새로운 뉴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조금의 수입이 축적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희두 의원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다음에 꼭 일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좋네요. 예. 다음 주에 그럼 일베 한번 들고 오십시오. 네, 주제로. 네. 다음에 일베를 좀 일베하고 전쟁 선언하신 겁니까? 아니. 저는 10년 전부터 주장해온 게 일베를 악으로 규정하면 절대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지형으로 봤을 때 절대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얼핏 들으면 저 일베 옹호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에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까 앞에 후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고소고발 그 변호사 선임하는 게 이제 개인이 하게 됐어요. 이게 그 당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그래서 좀 후원도 좀 많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우리 후원 들고 오십시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비용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못하지만 싸지만 성실하신 분. 또 이렇게 많이 근데 당에서 조언해 주셔서 또 좋은 분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일베 다음 주제, 다음 우리 방송의 한 달 뒤죠. 한 달 네. 뒤에 일베 또 한 20분 다뤄보기로 하고 네. 또 김남국 의원님이 또 가지고 오는 주제가 있으면 또 다뤄보고 네. 또 제가 준비하는 거 좀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이렇게 청년 문제, 청년에 대한 민생 문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공간 자체가 있는 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으로서 정말 많은 청년들의 여러 어려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또 제가 약속했던 것이 당선되자마자 민생 문제를 챙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어떤 민생 문제를 저 혼자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박시영 TV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또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국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여러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효용성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바쁜 분들인데 뒤풀이는 제가 간단하게 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박시영 TV에 그 광고하실 분들은 지금 특가로 모시고 있으니까 3개월. 3개월 특가. 3개월 특가 모시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대열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열렬 지지자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빨리 10만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